하버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성의 심장입니다. 그곳에 단 하나의 나라만 무시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린 시절 한국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청년 시절 한국 교수에게 꿈을 꺾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30년 신념은 무너졌고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왜 그는 무릎 꿇었을까요?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과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인연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허드슨입니다. 미국 하버드 경제학부 정교수이자 세계적 경제이론의 권위자죠. 30년 넘게 글로벌 경제를 연구해왔고 미국 정부와 세계은행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국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무역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술 도난과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파산했죠. 마이클, 그들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훔쳐 더 싼 가격에 팔았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그날, 저는 어린 마음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대학 시절,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학과 최고 성적으로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이 확실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평가를 맡은 한국계 교수님이 석사 논문 계획서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군, 자네 논문은 창의성이 부족하고 기존 이론의 단순 반복에 불과하네. 결국 장학금은 다른 학생에게 돌아갔고 저는 막대한 학자금 대출을 감수하며 석사 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편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한국인들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만 밀어준다 같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경제학자로 성장했고 하버드 정교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 국가의 경제 모델을 연구하면서도 저는 한국만큼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죠. 제 연구실에 한국인 학생이 오면 다른 교수에게 넘기곤 했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발표가 있으면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매우 완고하고 오만한 성격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이론과 학문적 성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심지어 제 강의실에서는 한국 경제를 선진국 경제 모델을 모방한 일시적 성공 사례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 학문적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이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고 K-컬처가 세계를 휩쓸어도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이론상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경제학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난 뒤 한국계 동료 교수 박진우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죠. 허드슨 교수님, 한국에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박 교수, 내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편견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곧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3년 뉴욕 세계경제학회 연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각국의 대응 전략이었죠. 저는 물론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버드의 스타 교수니까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죠. 내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론적으로 완벽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식 시장 자유화에 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저는 제 이론을 자신있게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수식으로 가득한 발표 자료를 보여주며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설명했죠. 청중들은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 학문적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 갑자기 한 아시아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허드슨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식 자유시장 모델을 따른 국가들의 위기,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반면 한국과 같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건 단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 이론이 옳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최신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제 이론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고 결국 이런 단기적 변동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마지막 질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 경제 모델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학자로서 가장 큰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공개적인 학술 대회에서 제 객관성의 의문이 제기된 거죠.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든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지만 저는 이미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된 후였죠. 다음 날 하버드 학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학장은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허드슨 교수, 어제 컨퍼런스 발표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학교 이메일함에는 당신의 편향된 연구에 대한 항해 메일이 쌓이고 있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예측이 계속해서 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당신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학장님, 제 이론은 오랜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동에 흔들릴 수 없어요. 학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드슨 교수, 당신은 자신의 편견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 이사회에서는 당신의 교수직 유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버드 교수직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을 직접 연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제가 평생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곳. 학장님,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일본이나 독일은 어떨까요? 학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허드슨 교수. 당신이 가장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비행기로 출발하세요. 모든 준비는 대학에서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피해왔던 나라,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하고 불안한 여행이 시작된 거죠. 인천행 비행기에 앉아있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은 제 마음과는 달리 평화로워 보이네요. 조종석에 앉아 비행기를 조종하듯 제 인생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의 친절한 질문에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한국 영화들이 눈에 띄었지만 일부러 외면했죠. 대신 노트북을 켜고 제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선진국 모델을 모방한 결과로 근본적인 혁신이 부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제가 10년 전에 쓴 논문이 한 구절입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문을 읽으니 왠지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제 편견이 제 학문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요?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십 년의 경제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한국이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면요? 만약 하버드 교수직을 잃게 된다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드넓은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진 불확실한 미래처럼 깊고 넓게 말이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뉴욕 JFK 공항과 비교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인천공항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긴 줄을 각오했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지문과 안면 인식이 완료되고 몇 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죠. 이게 가능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곧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야. 본질은 분명 달라. 공항에서 나오자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보낸 자율주행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환영 메시지와 함께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제 방문 일정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교통체계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에 불과해. 본질을 보면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죠.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음식 주문, 쇼핑, 교통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온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 보여도 한국 경제의 근본은 여전히 약할 거야. 내일 연구소에 가면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불안감과 싸웠습니다. 평생 신념으로 삼아온 것들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틀렸다면? 그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내일 저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최민혁 소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경제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로비에서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허드슨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연구소장 최민혁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젊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소장님.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눈에서는 지성과 온화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최민혁 소장은 저를 연구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매우 통찰력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게다가 비판적인 논문이 아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논문을 언급하다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요. 제 말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을 겁니다. 최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죠.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과와 함께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교수님, 먼저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글로벌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소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벽면 스크린의 그래프와 데이터가 나타났죠.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겨우 64달러였죠. 스크린에는 초라한 서울의 옛 모습이 보였습니다. 폐허와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전략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고 동시에 민간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결합했죠. 최 소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IT까지 이어지는 산업 발전의 역사를 데이터와 생생한 사례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죠.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실시간 경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경제 활동을 디지털로 모니터링하고 AI가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소장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와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결과들.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다면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네요. 하지만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최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내일은 부산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첨단 자동화 항만 시스템을 직접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생겼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자극했습니다. 저는 최 소장을 따라 연구소를 둘러보며 한국 경제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죠. 내일 부산항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소장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거리를 단 2시간 만에 주파하는 속도에 또 한 번 놀랐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최고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년간 사고율은 제로에 가깝죠. 최 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스마트폰을 꺼내 하버드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있어.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놀라운 수준이야. 이것이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만 관제실에 들어서자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졌죠. 이곳이 부산항 디지털 트윈 센터입니다. 실제 항만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공간에 실시간으로 복제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항만의 3D 모델이 펼쳐져 있었고 각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모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선박 도착 시간, 하역 작업, 내륙 운송까지 완벽하게 조율하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항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자동화였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기차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인 크레인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내려놓았고 자율주행 운반차들이 군무를 추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터미널은 95%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주로 시스템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죠. 덕분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인적 오류도 최소화됩니다. 최 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수준의 항만 자동화 시스템은 없습니다. 심지어 로테르담과 싱가포르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제실의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신속하게 자리에 앉았고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글로벌 해운 위기 상황입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선박이 좌초돼 전 세계 물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타이핑하며 여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새로운 모드로 변경됐습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AI가 전 세계 물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5분 만에 시스템은 완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일정이 재조정되고 물류 경로가 최적화됐습니다. 담당자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이 계획이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 위기로 전 세계 항만들은 최소 일주일의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항만은 24시간 내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최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평생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었고 철저한 준비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합이었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우매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한 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배우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그것을 실현하는 실행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부산항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친환경 항만 시스템, 수소연료 기반 물류 장비, 해양 쓰레기 자동 수거 로봇까지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었고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도 고려한 시스템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편견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론이 제 눈앞에서 무너졌죠. 허드슨 교수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최 소장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최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제는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도전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론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국제경제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의 초대로 저는 이 포럼의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게 됐죠.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어제 부산항에서 목격했던 위기 상황이 정확히 이 포럼의 핵심 주제였죠.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로 인한 글로벌 물류 위기는 24시간 내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선제적 대응 덕분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의 실시간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고 어제 제가 직접 목격했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소개되고 있었죠. 한국의 대응 덕분에 아시아-유럽 간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 기반 위기 대응 시스템의 성공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했던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했나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발표자가 답변하려는 순간 최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허드슨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은 어제 부산항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혹시 소감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앞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지금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제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지 운이 좋았거나 선진국 모델을 모방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본 것들은 제 이론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AI 기반 위기 대응 능력은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혁신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잘못 알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이론과 교육 방식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치자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소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최 소장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저를 적대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해왔는지 알고 계셨을 텐데요. 최 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 뿐이죠. 교수님 같은 분이 언젠가 진실을 알아보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내적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최 소장님,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한국 경제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최 소장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글로벌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버드 학장에게 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이것을 하버드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은 제게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가득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최 소장은 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고 테이블에는 다양한 한국 요리들이 차려졌죠. 이것은 한국의 전통 식사 방식입니다. 작은 반찬들이 많고 모두가 함께 나눠 먹죠. 최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방식에도 철학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부산항에서 본 위기 대응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셨나요? 최 소장은 와인 잔을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식민지배, 전쟁, 가난,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고 부모님 세대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세대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위기가 곧 기회다. 철저한 준비와 예측이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철학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철학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미국의 경제학계에서는 주로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어왔네요. 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정부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이를 실현하며 시민들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이것이 한국식 경제 발전 모델의 핵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담요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최 소장님, 한국의 경제적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 교육, 아니면 정부 정책? 최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한국인들의 교육열, 근면함, 도전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3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항상 수치와 모델, 이론에만 집중해왔죠. 하지만 경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최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무시해왔고 그것이 제 학문적 판단을 흐리게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세계 경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발전 경로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학의 과제라는 것을요. 최 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아직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한강변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미래의 경제 모델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진정한 학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학자로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 소장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 도자기로 만든 작은 종이었죠. 이것은 화경이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조화와 존중을 상징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작은 종을 손에 쥐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알리는 상징이었죠. 감사합니다, 최 소장님.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감사와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 새로운 연구와 교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학문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한국 부산항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최 소장이 선물한 화경종이 자리하고 있죠. 종종 연구에 몰두하다 막힐 때면 저는 그 종을 부드럽게 울려봅니다. 그 맑은 소리가 제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학장은 제가 제출한 한국 방문 보고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마이클, 한국 경제 모델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떨까요? 하버드가 주도하되 서울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받은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한국 경제 모델과 위기 대응 시스템 연구는 전 세계 경제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버드-서울 경제혁신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최 소장은 서울대 측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매주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분기마다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현장 연구도 진행했죠.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위기 대응형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실시간 위기 관리 시스템을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이 연구 결과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저는 놀라움과 존경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출범 이후 저는 하버드 경제학과 커리큘럼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모델이라는 새로운 필수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 발전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했죠. 첫 수업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지난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학습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문이었죠.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경제 이론만이 옳다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의 성공은 단지 운이나 모방의 결과라고 폄하했죠. 하지만 제가 오만하게 놓쳤던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 경제의 미래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함께 경제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탐구할 것입니다. 서구만이 아닌 전 세계의 경제 모델을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학자는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관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제 강의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경제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했죠. 최 소장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모델이라는 책을 집필했고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최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소장님, 1년 전 오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히 제 학문적 시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자세와 가치관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시상식에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교수님은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이룩한 분입니다.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 경제학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시상식 후 최 소장과 저는 다시 한번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였죠. 마이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나요? 최 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제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미래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최 소장님, 동아시아 마이너스 서구 경제 융합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보는 거죠. 최 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끝났지만 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학자로서 저는 이제 더 넓은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저는 이제 매 학기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숫자와 그래프만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꿈, 도전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곳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보스턴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화경종을 부드럽게 울립니다. 그 맑은 소리가 저에게 항상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오만한 하버드 교수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